예, 어제 오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이 잠시 후 3시부터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애완견인 폭스테리어가 3살배기 여아를 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잠원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좀 붕괴하면서 인근 도로에 있던 차량 석 대를 덮쳤는데 이 사고로 예비 신혼부부도 좀 한 명은 숨지고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3명이 부상 입었는데 먼저 구체적인 사건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 반경에 이제 속보가 떠서 깜짝 놀랐었는데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근처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건물이 96년에 지어진 거고 지난 29일부터 이제 10일까지를 예정으로 해가지고는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지금 한 절반 정도 완료가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어제 그 시간에 이제 굴삭기 한 대를 동원해서 지하에 그 천장을 철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게 붕괴해버리면서 30톤 규모의 잔여물이 인근을 덮쳤어요. 근데 여기가 도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왕복 4차선 도로고 다행히 근로자들은 재빨리 대피를 했고 지나가는 보행자는 없었지만 여기가 차량 통행은 꽤 돼요. 옆에 뭐 인근에 많이 아파트도 한다더라고요. 있고 뭐 예. 상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나가던 차량 3대를 덮친 겁니다. 그 잔여물이. 그래서 이제 코나 승용차에 있었던 여성 2명은 경상 정도를 입고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수는 이제 또 재빨리 재빨리 이렇게 도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반떼 승용차에 31세 남성과 29세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잔여물이 너무 깊게 덮쳐가지고 재빨리 예. 구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5시 59분, 6시 30분에 이렇게 차례로 구조를 했는데 남성은 이제 의식을 잃었다가 지금 의식은 회복됐는데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네. 여성은 그만 안타깝게 숨졌거든요. 근데 두 분이 결혼할 사이였다고 합니다. 2, 3년간 교제를 하고 이제 그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결혼 예물 반지를 찾으러 가다가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예. 이런 사고가 나면 항상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우리를 또 먹먹하게 하는데 예. 이게 자연재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재라면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고 원인을 앞으로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잠시 뒤 3시부터 이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이게 인재라면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철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철거라는 게 이제 심의부터 절차 또 방법까지 다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종로구 낙원동에서 숙박업소 건물이 붕괴돼서 철거 중에 예.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건축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철거를 할 때도 사전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 상주 감리인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거든요. 상주 예. 감리인을 쓰도록. 원래 건축이라는 게 철거, 건축, 인테리어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철거 단계에서는 안전요원만 배치를 하고 상주 감리인은 건축 단계부터 두는데 이때부터 이제 규정을 바꾼 거였어요. 근데 해당 건물의 경우에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이런 규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그 사전 심의를 신청을 했다가 통과가 안 돼서 다음에 그 요건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심의에 통과됐다고 하니까는 네. 뭐 어쨌거나 철거를 하게 요건이 다 구비됐다고 본 거고 예. 규정에 따르면 그 감리인의 감독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이 현장 사진을 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네. 이 과연 감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됐을지 감리를 받은 건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제도는 뒀지만은 실제 철거 과정에서 운용이 됐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감리 과정에서 뭔가 좀 부실한 감리가 이루어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책임은 어떻게 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책임은 일단 공무원들의 어떤 네. 관련 연루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고 통과는 했지만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예. 이 책임을 지는 뭐 철거 업체라던가 이 건물 주한테 과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이 건축법, 그러니까 현행 건축법에는 어떤 글쎄요, 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철거는 사실 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제로 바뀌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허가제건 신고제건 간에 지금 서울
서울시 조례에 따르더라도 심의를 받고 감리를 받고 이런 규정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허가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운용이 안 되면은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 운용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번에 붕괴가 난 이 사건 지역 같은 경우에는 96년에 건축이 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 건물들이 다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건물들이 폭이 좁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 사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들이 외벽에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크랙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철거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인근 건물의 안전 진단까지 좀 아울러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인근 건물도 지금 이번 이 비정상적인 붕괴 때문에 아마도 어떤 균열이라든가 충격을 입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거 철거, 그러니까 붕괴 원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종의 그 35개월 된 그러니까 여아를 강아지죠, 개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좀 무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아이가 지금 올해 생후 35개월 됐고 키가 40cm 정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네. 허벅지를 물렸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개에게 끌려갔다 그래요. 개 무게 때문에 이 개가 지금 이 폭스테리어 개가 12kg거든요. 그런 개가 이렇게 3살 여아를 물었으면 그 힘에 그 완력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하 1층 주차장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때 견주가 목줄은 묶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그 목줄 묶고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목줄을 저는 왜 묶었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아니면 좁은 보도를 지나면서도 팽팽하지 그냥 않게 묶어서. 아니 목줄이 너무 길어요 일단. 그래서 이 느슨하죠. 목줄을 잡고 있어도 이 개가 나한테 확 덮친다면 주인이 컨트롤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목줄 묶었다 이러고 그냥 방심하고 다니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네. 이 경우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목줄을 묶고 있었는데 주인이 재빨리 컨트롤을 하지 못해가지고는 결국 이 여아는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폭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월에는 남자 초등학생의 신체 부위를 문 적도 있고 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예. 주민을 문 적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 폭스테리어가 어떤 종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점박이가 있고 이름이 폭스테리어잖아요. 예. 영국에서 여우 사냥할 때 이렇게 쓰는 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우 사냥에 이용한다 그런 개는 다른 개들도 있는데 폭스테리어가 특별히 여우 사냥에 쓰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뭐 재빠르고 민첩하고 예. 쫓아가서 무는 습성이 있기 공격성이 때문에 또 공격성이 있겠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렇게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키우는 게 적합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들고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마개를 원래는 하고 다녔는데 답답해서 잠깐 풀어줬다. 우리 개는 안 문다. 아이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답은 약간 좀 무책임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황만 좀 저희 보여드리는 영상을 봐도 아까 지금 전지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그 개가 편하게 풀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는 또 다른 애가 있다면 저렇게 물 수 있다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거를 지금 법으로 어떤 뭐 개 목줄을 잡을 때 어떻게 뭐 몇 센치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없어요. 이게 근데 외국 여행, 뭐 유럽 같은 데 여행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길에 개가 특히 많죠. 많죠. 개가 많은데 우리나라 개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개들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다가오거든요. 근데 외국 개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주거 공간이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폐쇄됐고 그쪽은 이렇게 마당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개방되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서 이렇게 사는 개들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라는 공간에 폐쇄돼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개가 그 습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행동이.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히 이런 점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입마개 채워야 된다. 입마개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 규정이 있는 거에 저 폭스테리어는 안 들어가요. 뭐 도사견이라든지 뭐 몇 개 이렇게 핏불 테리어라든지 몇 개 이렇게 5종이 있는데 예. 공격성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종들을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저기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저 폭스테리어는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목줄에 대해서도 뭐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전보다는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는 뭐 과태료를 문다, 벌금을 문다 그러지만 실제로 뭐 공원 같은 데서 누가 목줄을 안 채우고 개를 데리고 다닌다
걸린다고 해가지고는 이거 신고할게요 하면 또 바로 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제도라든지 그런 인식이 아직 그 위험성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이 지금 또 하나 번지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잠시 예. 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에 한해서는 안락사를 시키는 게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 이제 견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락사 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견주한테 그거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가 대립하고 있는데 예. 뭐 동물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뭐라 그러냐면은 보호자가 없었다면 아이에게 큰 해를 끼쳤을 것이다. 못 키우게 해야 된다. 원래 맞지 않은 견종을 키운 거고 흥분을 잘하는 종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수의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어떤 견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이라든지 정신 질환에서 유발됐을 수 있고 네. 안락사라는 거는 외국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에 안락사보다는 약물 치료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견주가 약물 치료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약물 치료를 해봐야 된다 그런 거지. 안락사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는 거지. 약물 치료를 하면은 이 습성을 고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예.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 그래도 4천만은 또 반려견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데 이런 것과 누구든 다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 형량해 볼 때 왜 사람이 옆에 우리는 항상 주위에 이웃들이 많잖아요. 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는데 그 동물의 어떤 막 그런 안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냐 지금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죠.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렇게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전지현 변호사 말처럼 아이가 끌려갈 정도로 저렇게 물렸으면은 그 물린 상처를 떠나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저렇게 뭐 물론 견주 입장에서는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저만큼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크게 더 다쳤거나 저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것도 정말 끔찍한 상황일 텐데 별도 처벌을 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견주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은 받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다친 책임을 우리가 강아지한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한테 물어야 되지. 결국 견주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는 예. 어린 아이가 다치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목줄은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과실치상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과실치상이라는 게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동물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누군가가 다쳤을 때는 그냥 벌금 정도로만 처벌하게 돼 있어서 이거 그냥 뭐 내가 한 번 잘못해가지고는 우리 아기가 뭐 옆집 아기를 다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벌금만 내면 된대 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견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을 강화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각별하게 관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맹견을 목줄을 제대로 안 묶고 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냥 예. 과실치상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상 징역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입마개라든지 목줄이라든지 평소 어떻게 그 반려견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수칙이 지금 제대로 정립이 못 돼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견종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개는 원래 누군가를 이렇게 무는 습성이 있는데 그냥 뭐 5개 종류 해가지고는 여기만 뭐 입마개를 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허술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네. 일단 이 규정 자체를 좀 꼼꼼하게 하고 어겼을 경우에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거예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뭐 그냥 뭐 수백만 원을 내게 하더라도 이걸 좀 강하게 처벌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작년에 개에게 물려서 누군가 이렇게 어떤 그 60대 어른이 사망하신 예. 사건도 네,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개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를 키우면서 좀 책임 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짧게 짚어볼 텐데요.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정채수 전 그 한복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에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사망 확인서도 그렇고 입건식 사진까지 어떤 유거도 그렇고 근거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에콰도르 정부에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예. 사망 진단서 정한근 씨가 가지고 있던 사망 진단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을 했는데 네. 맞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예. 에콰도르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주민청에 있는 시스템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관 사진하고 장례식 동영상 장면과 정한근 씨가 삼남 그 형이죠. 정복은 씨한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게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사망을 했구나 그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랬군요. 사망을 했다고 결론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체납한 세금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엄청나고. 체납한 세금이 지금 3부자 다 해서 한 3천억 정도 예. 된다 그러잖아요. 3천억이면 도대체 뭐 얼마나 복지를 위해서 결식하도록 몇 명을 이게 뭐 급식을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인데 이거 반드시 예. 징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저 어디다가 숨겼는지 그거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 정태수 회장이 생전에 쓴 그 150쪽 자필로 쓴 그 유고장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뭔가 단서가 있나 네.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자기가 이렇게 사업하면서 쓴 뭔가 약간 회고록 같은 그런 과거 비망록 같은 거라고 해서 여기에 그런 단서를 남겨놨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일단 찾아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정태수 씨가 어디다가 재산을 숨겨놓은 게 명확하다면 이거는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외국 법원과의 이런 조율 문제가 있고 또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정태수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출국을 했는데 아들 정한근 씨는 98년에 이제 횡령죄로 조사를 받다가 나갔거든요. 네. 예. 그때부터 외국에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수개를 설립해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자금 세탁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넘어야 될 난관이 쉽지는 않을 야, 것으로 이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고에 뭐 어떤 내용이 없다 그러면 정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유고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참고 자료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합동 수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는 뭐 페이퍼 컴퍼니 설립된 내역과 그다음에 관여자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해외로 이주한 지 98년부터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